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4차 산업혁명, 즉 새로운 경제 구조와 기회,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과 창업, 즉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살펴봤더니 이런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이제 교훈으로만 존재하는데요. 반면 3번 이상 실패를 겪은 실리콘밸리의 성공 기업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더 이상 동네 슈퍼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소비자들은 더 싸고 편리한 유통망을 찾겠지만 고도로 집중된 대기업 유통망, 나중에 소비자 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많죠. 전국 슈퍼마켓 점주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골목 상권 보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제수사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수사대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범인 목소리를 녹음해서 신고한 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범인 목소리도 들려드립니다.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여러 경제 정책, 환경들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한 인터뷰들 생생경제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중소기업 얘기입니다. 해외 선진국들도 애플, 구글 사례를 들어서 봐도 알겠지만 이 작은 기업들이 나중에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정책이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을 승격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인식도 낮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OECD 보고서를 봤더니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창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가까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중소기업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환경도 아직 다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창업에 대한 인식을 봤더니 좀 놀라워요. 최하위권에 가까운 결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OECD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창업 기회에 대한 인식 순위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는 국민 5명 중에 4명이 창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결국 창업할 생각이 없다, 내지는 창업해도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역량 인식조사도 해봤더니 역시 일본이 최하위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공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창업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고요.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실제 창업 역량이 없다기보다는 창업을 통한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네. 결국은 창업이나 구글, 애플 얘기를 드렸지만은 창업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실제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좀 그런 사례를 봐서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R&D 인력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작지는 않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절대 보증 서지 말라는 말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맞아요. 일상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예. 실제 창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폐가망신한다는 선입견 또한 많고요. 네네. 때문에 나름대로 역량도 있고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더라도 창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한 번의 실패가 어떤 좋은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를테면 다시 재기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네. 예. 다른 나라들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최하위권 조사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심리가 있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외가 정부 지원이 꼭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기업가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평균 창업 횟수가 3번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만큼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요. 네네. 무엇보다 실패한 후에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성공한 사례들도 그렇겠지만 좀 패자부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네. 자,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좀 접근성에 있어서 23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핀란드나 이런 뉴질랜드 같은 서구권 국가들이 좀 더 높았는데 이 교육훈련이라는 건 사실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는 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창업교육은 최근 들어 많이 확산되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개론이나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창업교육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대폭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실질적이고 또 실패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도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취업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여러 가지 얘기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기대감들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중소기업 운영에 중요한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죠. 이런 인프라,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은 좀 좋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네. 창업을 하는데 인프라 수준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최근 들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4차 산업의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면 또 우리나라가 기회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군요. 일단은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채무 워크아웃에 대한 정부의 지원들, 또 펀드 같은 것들을 확대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좀 이런 것들이 실질적 뒷받침이 되면 창업 좀 활성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회적으로 창업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도 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줘야 하고요. 네네. 재도전과 재창업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창업 마인드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생태계가 이 작은 창업이 정말 큰 국가의 어떤 원동력으로 이어지는 게 4차 산업의 핵심이고 중소기업이 사실은 4차 산업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일단 일자리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갖는 위상이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유연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유연해진다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환경 변수가 계속 달라지는 시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얘기하는군요. 일단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계속해서 제기되는 게 정부가 좀 재원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다 보면 꼭 그런 것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지원금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좀비 기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사례가 지금 지적됐다고 하더라고요. 제도가 지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작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 네네.
이런 데는 중소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시각은 중소기업은 좋지 않다는 낙인 효과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물론 중소기업 대상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효율성 못지않게 신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R&D 등을 통해서 꾸준히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네. 이들 기업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서 배제할 때 또한 노동시장에서 부정적 영향도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작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섣불리 어떤 규정을 내려서 이 선입견을 갖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관련해서 연구를 또 그 분야에서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중소기업 창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 뭐 관련 정부 관료도 그렇고 중소기업 청장도 나와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반적인 시스템, 뭐 산업 구조가 아니라 생태계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 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중요한 정책적인 조언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 CEO들만이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구직자들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즘은 일자리의 중요성도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계 관점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런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면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이렇게 각 이해관계자별로 함께 성장하는 모델 상생, 동반 성장 이런 표현도 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생산성 향상이나 이윤 창출이 기업의 중요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목표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CEO뿐만이 아니라 각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CEO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계속 올려준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세제 지원 같은 경우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예. 무조건 하나의 주체만이 활동을 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생태계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일반 부품 산업과 달리 생태계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면 어느 것 하나 명확히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같이 다 엮여 있다는 그 의미에서도 생각해 볼 분들 여러 지원책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모여서 이 경제 프로그램의 주요한 구성원이 되니까요.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드리고 있고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의 뮤지컬 공연 밀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어는 창업입니다. 창업. 뭐 가게를 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에서도 지적했듯이 환경은 아직 척박합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도 무척 큽니다. 실패가 아주 중요한 자원일 텐데 이렇게 실패를 사회도 또 개인도 싫어한다라고 하면 창업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또 어떤 실패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3시 26분 35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인데요. 정부 인수위 없이 시작했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내수의 문제들도 자아내고 있는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장미 대선 때문에 인수위 없이 시작하잖아요. 국정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청사진 그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12월에 대선 치르면 그 이듬해인 2월에 대통령 취임식까지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때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새 정책의 윤곽, 이런 것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인수위가 꾸려진 삼청동의 금융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이때 취재 경쟁도 참 치열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기 대선 때문에 인수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역할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맡았습니다. 이게 사실 인수위 성격을 갖는 자문기구라서 미니 인수위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최소 40일 그리고 최장 70일 동안 이 국정 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네. 이 국정기획위가 오늘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한 100여 개 정도 국정과제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말이면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오늘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추가 경정 예산부터 신속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보고했는데요. 네. 역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 대통령까지 그래프를 직접 설명할 정도니까요. 미니 인수위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 봤더니 역대 최저 수준 기록이 또 나왔네요. 네, 오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3월 출생아 수가 33,200명,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3.1%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누적 출생아를 보면 98,800명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3% 감소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보였습니다. 작년 4분기에도 12.7% 감소했는데 두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인 데다가 네. 두 분기 연속 10만 명도 넘어서지 못한 건데요. 원래 계절적으로 보면 1분기에 출생아 수가 많은데 올해는 1분기부터 이렇게 출산이 저조하니까 아마 연간으로는 4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 6,300명을 기록해서 역대 최소였는데요. 올해 기록을 또 갈아치우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임 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생 출생아 수, 이걸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1분기에 0.29명을 기록해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습니다. 앞으로 출생아 수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는 1분기에 68,7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고요. 이혼은 26,500건으로 4.7%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생산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가파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예, 인구 절벽이 경제 절벽이 되면 안 될 텐데요. 그런가 하면 인구 이동을 살펴봤더니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막입니까? 지난달 이동자 수를 보니까 53만 2천 명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5.7% 감소한 겁니다. 4월만 놓고 보면 1975년 이후 최저인데요.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1.04%, 그러니까 1년 전보다 0.07%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4월 기준으로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저였는데요. 네. 왜 이렇게 인구 이동이 적었나 이렇게 봤더니 역시 주택 매매가 줄어든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가 12.7%, 그리고 전월세 거래는 0.5% 줄어서 이사한 이들이 좀 감소했던 건데요. 네. 도시별로 보면 이제 인구 순이입은 경기도가 6,29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세종시, 충남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순유출은 역시 서울이 6,37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서울에서는 2009년 3월부터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부산과 대전에서도 1,000명 이상씩 순유출했습니다. 예, 역시 부동산이 연관돼 있군요. 자, 우리나라의 순 대외 채권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건 또 어떤 내막일까요?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받을 돈인 대외 채권은 8,131억 달러였고요. 네. 갚아야 할 채무는 4,057억 달러였습니다. 각각 작년 말과 비교해보면 287억 달러, 247억 달러 늘어난 건데요. 대외 채권에서 대외 채무를 뺀 순 대외 채권은 4,074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대였습니다. 네. 이 지난 1997년 이제 외환위기가 대외 채무, 이제 특히 과도한 단기 외채 때문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네네. 그때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갚았었죠. 그 결과 2000년에 이제 채권이 채무액을 돌파했고요. 지난해 말에 순 대외 채권액이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외 채권을 보면 이제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저금리니까 브라질이나 인도 이렇게 지금 금리가 높은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채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국채, 통화채 이런 데에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늘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출 증가로 무역 신용이 늘어난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외채 비중이 좀 늘었다는 건데요. 네. 3월 말 기준으로 28.4%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말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거고 분기 기준으로 보면 1년 9개월 내 최고를 보인 건데요. 아직은 외채 건전성이나 지급 능력 지표 이렇게 건전하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그래도 지금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요새 워낙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외국인이 자금을 빼갈 수도 있고 또 상환 요청에 나설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감히 살펴야 되는군요. 그래도 빚 줘야 되는 나라에서 빚 받아야 되는 나라로 바뀐 건 다행입니다. 커피 관련된 조사 보고가 나왔다고요? 네, 아침에 사실 커피 한 잔 마셔야 왠지 그날 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많은 분들 비슷하게 할 텐데요. 네네. 우리나라 커피 소비가 늘면서 커피 시장도 급성장했습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커피류 시장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네.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커피 판매 시장 규모가 6조 4,0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2014년만 해도 4조 9천억 원대였는데 2015년에는 5조 7천억 원대로 성장했고 작년에는 6조 원마저 넘어선 겁니다. 특히 커피 전문점 시장이 처음으로 4조 원 규모로 형성이 되면서 전체 커피 시장에서 62.5%를 차지했는데요. 작년에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13잔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2012년에 312잔이었는데 이후로 연평균 5% 이상씩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400잔도 넘어선 건데요. 커피를 주로 언제 마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점심 식사 후에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출근 후나 오전에 혼자 있는 시간, 오후 3시부터 4시 전후, 출근 등 아침 이동 중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루에 한 잔 이상 먹는군요. 오늘의 톱뉴스는 뭔가요? 아무래도 출생아수 역대 최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저출산 문제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 정부가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 한 10여 년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에 쏟아부은 돈만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인구 절벽의 해소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요.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아이 낳아서 키우기에 부담이 크지 않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근본 대책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여러분들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기억하시죠? 그 작은 마을에 동네 슈퍼가 있었고요. 가격 망설이는 젊은 엄마한테 주인이 선뜻 깎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군것질 먹고 아이들이 모여드는 아지트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살펴보시면 그런 풍경 참 드물게 됐습니다. 바로 골목 상권이 많이 없어지고 약해져 있기 때문인데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함께 그간 거대한 경제 주체 또 대기업에 집중된 힘을 좀 분산해서 다양한 힘을 가져보자라는 경제 민주화에
일선에 있는 정책들 취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도 여기 속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을 들여다보면 척박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특히 국민들 또 소비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기왕이면 간편하고 또 더 싼 거 찾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동네 슈퍼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어제 냈습니다. 문제점 어떤 것들이고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강갑봉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중소기업 중앙에 모여서 전국 슈퍼마켓 점주가 이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규탄 대회 열었다라고 하는데 배경은 뭐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 슈퍼가 어려운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맥마트나 기업형 SSM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된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 개인의 편의점 또 노브랜드 전문가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네. 동네 슈퍼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현실이라도 좀 알리자.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예, 현실을 좀 알려내겠다. 사실 뭐 이건 슈퍼마켓 점주들만의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이 골목 상권 얘기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기업들이 이제 골목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서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대표적인 침해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대기업이 요즘 문제가 되는 뭐 사회 양극화라든지 이거의 대기업 집중 이게 문제인데 네네. 유통 대기업은 특히 예외가 아닙니다. 대형마트를 통해서 한참 영역을 넓히다가 그 다음에는 중형마트, SSM인 중형마트, 네. 그 다음에는 편의점을 해서 골목 동네까지 넓히다만 지금은 아울렛, 쇼핑몰, 복합 쇼핑몰 이름만 바꿔서 네. 유통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장래를 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동네 슈퍼들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 촘촘하게 집 앞까지 망을 펼쳐 들어온다.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네. 소비자분들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특히 노브랜드 예. 앞서 언급하셨지만 예. 가격 싸니까 뭐 대부분 좀 생활비 아끼려고 선택하게 되고요. 동네 슈퍼를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브랜드는 가격만 내세워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기업의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가 가격만 싸다고 수입 과일을 전부 다 수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입 과일만 먹을 수 있듯이 네. 동네 슈퍼 내지는 동네에서 하는 자영업자들도 모든 우리 국민이고 또 네. 사는 이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많은 자영업자분들, 이 슈퍼 주인들도 전부 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정당한 경제활동에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새 정부가 경제 방향이나 원칙을 내세운 걸 보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좀 네.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난 정권들이랑 시간들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 대선 때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토론회에 참석하셔갖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의지를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특히 우리 문 대통령 입술 그때 진정성을 갖고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전 정부보다는 우리 소상인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잘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은 이 골목상권 보호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그런 노력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좀 요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런 게 있었나요? 지난 정부뿐만 그 전 정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내세우다가 세월이 가면 소비 또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 정책으로 흘러간 게 네.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대통령도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네네. 이 소상인 자영업자를 더불어 쌍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파가고 있습니다. 예, 참 바뀐 부분들에 대한 얘기시군요. 일단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뭐 품목이나 유통 방식보다는 조금 차별점을 가진 대안들도 있으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소비자들도 이런 이유로 내 집 앞에 있는 가게, 내 집 앞 슈퍼를 좀 이용해야겠다라는 어떤 유인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대안 어떤 것들 좀 생각해 두셨습니까? 대안을 질문하시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동네 슈퍼가 큰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게 동네 슈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죠, 네.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이라기보다도. 네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상생. 그래서 저는 함께 살자. 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사는 자영업자도 우리 이웃이고. 네.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 아들은 미장원에서 아들을 태권도장 보내고, 태권도장에서 딸을 미술학원 보내고, 미술학원 원장님은 옆집 숙부에서 저녁장 보고, 숙반집에는 옆집 미장원에서 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영업자의 동네가 위의 동네가 아닌가. 대기업만 있다고, 수출 기업만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소비자들께서도 너무 가격만 내세우기보다는, 대기업은 너무 이익만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가는 세상이라는 큰 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군요. 이게 대기업과 같이 무언가를 하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골목 상권도 소중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일단은 법과 제도로 좀 틀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하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선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 좀 보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약육강식이 안 될 텐데, 어떤 제도와 법들 좀 아쉽습니까? 네.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발전법을 통해서 의무휴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대기업은 의무휴일을 피하기 위해서 아울렛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교모하게 피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동네 골목 상권은 생경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네 상권은 소상공인들이 하고, 큰 아울렛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대기업에서 하고, 편의점, SSM 이런 것은 동네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게 생경 적합업종을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해서, 이것도 지금 대통령님께서 후보로 공약으로 내세운 거니까 빨리 해서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생경 적합업종,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얘기가 다시 녹아있네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고 또 많은 소비자분들이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듣고 계신데요. 끝으로 부탁 말씀 한마디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소비자분들도 방송 들으신 분도 다 대부분 소비자이신데, 저도 점주이기 전에 또 밖에 나가면 소비자인데, 소비자는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알뜰한 소비가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소비자들이 크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넓은 곳에서 쇼핑하는 것, 물론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쇼핑몰 아울렛 가서 사시고, 다른 작은 것은 동네에서 사서 동네가 돌아갈 수 있게 미장원도 가고 빵집도 가고 슈퍼도 갈 수 있는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또 소비자 여러분들의 이웃이 형제가 골목에서 생활하는 자영업자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좀 먼 가격 이런 친절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동네는 자영업자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사람 사는 활기가 넘치는 동네 이야기 생각하면서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강갑봉 회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과 YTN 라디오가 매주 수요일 생생경제 시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도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경제 수사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직접 목소리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신고하신 덕분에 범죄 대응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오늘도 관련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이렇게 구속하고 잡으면 참 특이한 게 목소리잖아요. 금감원에 신고된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가 이런 범죄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많은 국민들께서 이걸 휴대폰으로 녹취를 해서 금감원에 제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금감원은 근원 목소리라고 명명된 이 캠페인을 2015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약 2,300여 건의 목소리가 제보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충남경찰청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10명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근원 목소리로 추가 범죄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 저희 YTN 라디오 캠페인에서도 이 범인들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금융감독원과 지금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큰 도움이 됐군요. 자,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한 사람 실제 음성 잠깐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목소리 전화 한번 받아본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시나 뭐 없으신가요? 거기 어디 지점이라고요? 경찰? 경찰서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요? 네, 경찰서가 아니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일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거고 저는 이제 내선번호로 통해서 저한테까지 온 거고요. 저는 진행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거지. 솔직히 신 씨께서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신데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 업무 지금 워낙 저희 대표번호로 이제 사칭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서울중앙지검 이렇게 사칭하는 전화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저희 누차 말씀드렸죠. 다른 목소리가 있거든요. 다른 목소리도 한번 일단 참고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잠시 자리 이동하셔가지고 통화는 가능하세요? 네, 지금 이동해서 통화 중입니다. 일단 이제 본인께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의 전반 조사 과정은 녹취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술을 하시거나 숨겨서는 안 되시고요. 당사자 본인은 91년 21일생 맞습니까? 네. 42세 된 남성 김명식을 전혀 모르시는 거고요. 네, 만난 적이나 이제 들어보신 적도 전혀 없으시고. 지난 2016년 11월 23일입니다. 광명시 철산 지점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과 농협은행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신 소리는 보이스피싱 범인이 실제로 범행을 하는 목소리고요. 이 목소리는 피해 당할 뻔한 혹은 피해를 당한 이 국민들께서 녹음해서 금감원에 제보해 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김성현 선임조사역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목소리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 두 개의 음성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셨으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네. 같은 피의자의 목소리를 서로 다른 제보자께서 녹취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저도 갸우뚱했어요. 이거 같은 사람 같은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범죄 사실 입증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의 고유한 특성을 국과수에서 비교 분석하는 수사 기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네. 이것을 성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이 1차 성문 분석 결과가 매칭된다고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목소리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분석해서 마치 지문을 분석하듯이 성문을 분석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음성에서 지금 나왔지만 뭐 서울중앙지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범행 수법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들은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최근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법은 저금리 대출을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네네. 현재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금을 자기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고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네. 또 다른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음성 파일에서 들으셨듯이 검찰이나 경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그래서 당신도 수사 대상이고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봐야 되는데
당신은 피해자인 것 같고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당신의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예, 저희도요, 이 얘기 많이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릴 때마다 또 격분하는 얘기인데요. 참, 지금 당장 처지가 어렵거나 또는 사회 초년병들 같은 약한 분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이 범죄자들의 더 나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 대출 유도 사기 같은 경우는 예전 수법이랑 좀 많이 달라져서 쉽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충남경찰청이 검거한 사기 조직으로부터는 네. 총 107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확인된 피해 금액만 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추가 여죄까지 모두 밝혀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107분이나 피해를 당했고 6억 원. 이 돈이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절실한 돈이기 때문에 더 이 범행에 대한 분노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수사를 하는 게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의 참여도 그렇고요. 좀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관련 당국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은 지연 인출 제도를 확대하거나 네. 근원 목소리 총치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간접 체험하도록 하는 주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로 근원 목소리를 DB화해서 수사당국이 사기범을 검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 앞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성문 분석 결과가 영향력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예,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안심하고서 범행을 저지를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가 수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녹음들 해주셔야겠네요. 네,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검거에는 금감원, 충남경찰청, 국과수 등 여러 기관의 밀접한 협조가 있었지만 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음성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녹음 파일을 저희 금감원에 보내주시면 저희도 이 소중한 자료가 실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감원 김성현 선임조사역의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바로 함께 수사대가 돼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이 목소리들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 있으신가요? 네. 2006년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서 조직범죄화가 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 전과자들이 출소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금감원은 국민들께서 근원 목소리 제보에 적극 참여하시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근원 목소리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자, 매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파인이라던가 또 이 금감원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면서 1331을 안내해드리면서 또 확인하라고 했고요. 확인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방이 최고인데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점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최선입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금융회사로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고금리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출 처리 등을 위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 보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싼 대출 해줄 테니 비싼 대출 내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로 자꾸 얘기하는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예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고요. 오늘 창업에 관련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셨네요. 8398님은요. 한식집 분식집 했었는데 장사 안 되고 노력해도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 같고요. 응원드립니다. 8398님께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드릴게요. 6467님 생생경제 애청자분이시죠. 창업한 신랑 도와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수급만 제대로 되면 좋겠네요. 그 달콤한 꿈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마이텐 덕에 경제상식 업되고 있다고요. 뮤지컬 보고 싶다고 하는데 뮤지컬 밀사 5월 30일 공연 티켓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3134님도 실패 최소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의견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